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놀라운 책을 읽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분명히 소설책을 샀는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다큐멘터리 아니면 르포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이 이럴 수 있어? 정말 소설이 이런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현실적, 아니 현실을 넘어서 사실적인 느낌이 들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와 몰입감을 잃지 않았던 소설책, 바로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총 6편의 짧은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6편의 소설들 모두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현대인들의 내면을 정말 거침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소설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설책을 쓴 김혜란 작가님은 우리나라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단 그리고 독자들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작가인데요.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저는 김혜란 작가님 소설 이게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을 읽고 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추천을 했고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김혜란 작가한테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소설의 즐거움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준 정말 좋은 책이라서 다른 때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킹. 이 책에 수록된 6권의 소설들 모두 정말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냥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현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정말 사실적이다, 리얼하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연, 지연 이런 거 더 이상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뒤에서 아름아름 그런 걸 조금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이 그렇지. 그래, 현실은 녹록치 않아. 현실은 쉽게 안 바뀌어. 이런 말 할 때 이때 현실, 이런 의미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현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녕이라 그랬어에 수록된 소설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날카롭게, 생생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뒤편에 보면은 문장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우리 나약한 이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묻는 오늘날의 간절한 목소리, 우리 시대의 인사.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이 이 책 그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소설들을 아주 잘 표현해낸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의 주제가 바로 돈 그리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 욕망의 목적, 목표이기도 하고 삶 그 자체, 현실 그 자체이기도 한 게 돈이잖아요. 돈 말고도 집,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작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폭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큰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격하게 공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 그리고 가끔 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현대사회 그리고 이 현대사회의 구성원인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점검하게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이 그냥 재미없는 일기나 신문기사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책에 수록된 6편의 작품 모두 되게 흥미로운 주제, 소재 그리고 등장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흡입력 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진짜로 계속 읽고 싶은 소설 있잖아요. 한 장 넘기면 뒷장 궁금하고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고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소설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졌나요?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식할 때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렇게 영상 만드는 일이나 책 읽는 것 빼면 정말 그냥 녹초가 돼서 기절합니다. 그냥 쓰러져요. 근데 제가 이 책 읽을 때는 배고픈 것도 있고 졸린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한 장만 더 봐야지, 이 이야기만 끝내고 자야지 이러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나오는 그 6편의 소설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공감했고
반성했고 그리고 다짐했던 소설이 있는데요.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읽는 사람마다 정말 다채로운 해석 그리고 다채로운 감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소설 좋은 이웃에 대한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휴일날 호준과 주희의 집에 초인종 벨소리가 울립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쌍의 부부는 위층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됐다며 작은 쇼핑백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집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주희는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탐탁치 않았지만 결국엔 동의서에 사인을 해줍니다. 대신 수업이 있는 날에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부부와 인사를 마치고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던 주인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부부 말이야, 집 자기들이 산 건 아니겠지? 주인애는 곧 이사를 가야 했기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세입자였던 주인애는 새로운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빼고 이사를 가야만 했죠. 이삿짐을 정리하던 주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메모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위층에 새로 이사 온 부부가 써붙인 메모에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소음을 일으키게 되어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장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됐고 주위의 수업날이 되었지만 위층의 공사 소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은 위층으로 올라가 집주인과 이미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하면서 주희의 말을 무시한 채 작업에 열중하죠. 결국 어렵게 수업을 끝낸 주희는 위층 남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이런 문자 하나가 주희에게 도착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려 놓겠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했지만 딱 한 명의 학생만은 예외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시우라는 학생을 위해서였죠. 회사 소속이었던 주희가 개인 사업자가 되면서 원래는 시우 학생을 더 이상 맡을 수 없었지만 시우와의 유대감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서도 시급을 좀 더 올려줄 테니 시우와의 수업을 계속 진행해달라는 시우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주인은 고민했지만 결국 시급 인상 없이 계속해서 시우와의 수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리고 30년도 더 된 오래된 시우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 정육점 일을 마치고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와 함께 시우의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희에게 수업 끝나고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얼굴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주희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림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수업 진행이 어려우신가 보다. 아마 요번 주까지만 나와달라는 말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업이 끝나고 주희 앞에 앉은 시우의 어머님은 정말 어렵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기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를 사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혹시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계속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주인은 대답을 얼버무린 채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희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말 그대로 좋은 이웃의 요약본입니다. 진짜 소설을 읽어보면 더 다양한 사건, 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건은 일종의 서스펜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긴장감을 주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란 장르적 재미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이야기를 아주 잘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다양한 사건보다 주희라는 캐릭터가 정말 핵심적이었어요.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라서 주희의 행동, 생각, 내면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희란 캐릭터가 어쩌면은 대한민국을 사는 현대인들의 투사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작고 소박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요. 배려인지 회피인지 모를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또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상처받고 후회하고 실망하는 그런 다양한 현대인의 모습들을 주희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인지라 주희의 모습에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짧은 소설을 읽고 나서 정말 다양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배려라는 것에 정말 커다란 의문부호가 생겼어요. 배려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까지가 이기심인 걸까? 배려는 절대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려를 통해 얻는 도덕적 우월감은 나쁜 것일까? 뭐 이런 다양한 의문 그리고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막 떠다니더라고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뭐 명확한 정답,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봄으로써 저의 내면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 사회를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노력해본 그 시간이 저한테는 꽤나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저는 이 책이 두 권의 책이 합쳐진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란 작가의 6개의 단편 소설이 있는 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책 후반부에 신영철 문학평론가님께서 이 소설들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해석 부분이 있는데 그 해석 부분이 저한테는 하나의 책처럼 읽혔습니다. 제가 신영철 평론가님의 책 그리고 글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소설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독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거기다가 문학적 감수성을 잃지 않은 그 글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각 소설을 그냥 하나하나 해설한 게 아니고요. 각 소설들이 가진 핵심 주제를 파악해서 3가지 주제에 따로따로 나눠 담았습니다. 3가지 주제는 대결, 대조, 대화였는데요. 이렇게 주제별로 따로 담긴 소설들을 해체해서 그 나름의 의미를 파악해내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설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정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설 부분에는 신영철 작가가 김혜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한 부분이 또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딱 한 권 읽은 뉴비 중에 뉴비지만 신영철 작가의 소개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아마 김혜란 작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정도 되면, 즉 한 작가가 자기만이 아니라 문학 자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그를 통해 문학의 본질을 곧장 말할 수도 있게 된다.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재현과 표현이다. 재현은 세계를 더 선명하게 다시 나타나게 하는 일이고, 표현은 주체의 감정을 밖으로 정확히 찍어내는 일이다. 김혜란의 재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사회학자라 규정할 자격이 사회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가장 오래 남은 감정은 누군가한테 치부를 들켰을 때 그런 부끄러움 뭐 이런 감정이었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왜 아닌 척해, 너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그 부끄러움과 함께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였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그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살 때 신발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내 발보다 작은 치수의 신발을 사게 되면 안쪽에 있는 발가락에 발톱이 막 빠지거나 멍들거나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욕망이나 가치관을 담을 수 없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넣다 보면 언젠간 그 틀이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욕망과 가치관은 아마 절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겁니다. 그런 일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파악해서 나한테 맞는 틀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철학책이나 심리학책이 아니라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성찰을 할 줄은 정말 잘 몰랐는데, 참 소설, 그러니까 문학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한테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한 소설을 써준 김혜란 작가님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작가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봐야 되는데요. 한 줄 평을 쓰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해서 한 줄 평을 만들었는데요. 제 한 줄 평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민낯,
그 아찔한 두려움과 쑥스러움에 대하여.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정말 그 밀도 높은 이야기와 그리고 가슴에 팍팍 꽂히는 명문장들 때문에 읽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던 책인데요. 바로 정경린 작가의 자기만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책 이 자기만의 집이라는 책은요, 2007년에 이미 출간됐던 엄마의 집의 개정판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인데요. 20년 전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올드함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이나 불안 이런 것들의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독자님들이라면은 나이, 세대, 그리고 삶의 경험 이런 걸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만의 집은 전경린 작가님이 쓴 소설이고요. 1995년에 사막의 달이라는 작품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사실 워낙 유명한 작가셔서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고요. 그 중에서 영화 미래의 원작으로 알려진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비롯해서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천사는 여기 머문다 등 다양한 책을 쓰셨습니다. 전경린 작가의 소설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아름답고 강렬한 문장들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님 아시죠? 그분이 이 정경린 작가님의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책을 찢어서 그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인터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이 책 자기만의 집에도 그런 문장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와 저의 감상 그리고 좋은 문장들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를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21살의 여대생 호은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들이랑 이제 동물원에 갔다 오는 길에 그 학교 정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걸 목격하게 돼요. 오래전에 엄마와 이혼한 그 아버지가 되게 초라하고 남루한 형색으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작은 소녀 승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은을 만나자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승지를 네 엄마한테 좀 맡겨라. 이 말만 남기고 아빠는 이제 파란색 트럭을 타고 사라져버리죠. 호은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승지를 데리고 이제 엄마의 집으로 갑니다. 호은의 엄마인 윤서는 승지를 보고 엄청 당황스러워하죠. 왜냐면 승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재혼해서 생긴 아이였어요. 윤서는 승지를 남편에게 다시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윤선과 호은, 승지, 그리고 승지가 데려온 토끼, 제비꽃 이 3명의 여자와 한 마리의 토끼는 아빠의 집을 향해서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간 전 남편의 지배부는 굳게 잠겨 있었어요. 엄마 윤서는 그 핸드폰을 막 뒤져서 예전 아빠의 절친이었던 경자 아저씨란 사람하고 연락을 해요. 경자 아저씨를 만난 엄마는 이제 전 남편의 위치를 알고 있냐, 어디에서 묵고 있냐, 뭐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경자 아저씨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결국 이 3명의 여성 그리고 한 마리의 토끼는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하러 호은네 할머니, 그러니까 윤선네 엄마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쉬고 있을 때 호은은 예전에 자신을 좋아했던 후배 K와의 기억에 사로잡힙니다. 씁쓸한 학창시절의 기억이자 꼭 풀어내고 해결해야 할 감정의 과제였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또 아빠의 흔적을 찾아서 아빠 친구를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행은 아빠 찾기를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공룡 발자국 해안이란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이 일행들은 뭔가 마음속에 있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되고요. 서로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명의 여자와 한 마리의 토끼의 동거, 공존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낯섦은 애틋함으로 변해가고요. 오해는 이해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친 자아의 휴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자기만의 집을 찾기 시작하죠.
네, 소설 이 자기만의 집에는 뭐 각기 다른 이유지만 똑같이 인생에 매서운 바람에 아주 휘청거리는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경린 작가님이 이렇게 층층이 쌓아올린 이야기 속에서 이 세 명의 여성은 자기만의 안정적인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막 온몸으로 질문을 하고 온몸으로 대답을 해요. 그 질문과 대답이 되게 다양합니다. 20대인 호은은 뭐 자신의 성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꿈과 미래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40대인 엄마 윤서는 자신의 과거 그리고 새로운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10대인 승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라는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경린 작가는 이들의 모습을 아주 따뜻하지만 날카롭게 관조하듯이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이 소설의 내용 중에 그 아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든지 삶에 대한 복무가 얼마나 처절하면서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통찰이 되게 뛰어나다고 느끼는 부분도 되게 많아서 아마 이 책을 읽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 소설 자체도 되게 훌륭했어요.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이라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읽지 않고 천천히 소설 속에 녹아들 수 있었고요. 80년대 뭐 운동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세대를 건너뛰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소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넓은 연령층이 이 책을 소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독자님들이라면 이 책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맞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맞아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고민들 그런 걱정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들어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육성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읽은 문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문장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덕분에 뭐 책 읽다가 타자치고 책 읽다 타자치고 이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외국 소설들을 조금 읽었어요. 근데 뭐 외국 소설도 좋죠. 요즘에 번역가 분들이 워낙 번역을 잘 해주셔서 뭐 읽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뭐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 작가님이 한국의 일을 한글로 직접 써서 우리에게 이제 직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설을 읽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한글의 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국내 소설 특유의 그런 문장의 아주 감칠맛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만의 집 책에도 그 미슐랭 3스타 맛집의 음식 같은 그런 아주 맛있는 그 문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어떤 문장이 제일 좋았는지 한번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앞의 모든 것이 너무 투명하고 고요했다. 공기가 잘 닦인 거울 같아서 내 생의 방향이 전환하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내 중얼거림은 지나가는 바람이나 들은 것 같았다. 1000만 년 전으로부터 내 머리 위에 도착한 햇빛. 2억 년 전에 이곳을 지나간 공룡의 발자국들. 영원 사이로 몰려오는 파도와 불어오는 바람. 내 작은 몸은 강처럼 열려 무한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낮과 밤은 서로 잘려진 단면이 얼마나 아플까. 해 뜰 때나 달이 뜰 무렵이면 무한히 긴 절단면이 아파하는 경련을 나는 느낀다. 삶을 위해 나누어진 누구의 아픔도 아닌 이 세상의 본질적인 아픔이 내 마음에도 사무쳐 해와 달 사이에서 눈이 아프다. 어느덧 세상의 봄꽃은 닫히고 초록색 밤바람이 불어왔다. K의 새하얀 셔츠에 푸른 물이라도 들 것 같은 밤이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뭐 소설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뭐 해 위치에 따라서
우리 그림자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뭐 모양도 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의 문제도 늘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가끔은 막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뭐 조금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와 어쩔 수 없이 계속 함께 하는 것, 그게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뭐 우리한테 그런 삶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이렇게 하면 그 삶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괜찮아 다들 그래 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품에 안기면은 나는 그 오래된 사탕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냄새가 나는 소설이었다 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극복과 해결보다 이해와 포용으로 찾아낸 자기만의 집.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소설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이 소설은 진짜 재미있게 정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닫는 순간까지 1초도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소재,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정말 좋았는데 그냥 순수 재미가 끝내줍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스콧 알렉산더 하워드라는 사람이 쓴 시간의 계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벌써 TV 드라마화가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소설이 얼마나 대중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데뷔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쓴 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왠지 이 스콧 알렉산더 하워드란 이름 아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그 서점 베스트셀러 매장에서 아주 자주 만나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 특징, 그리고 저의 감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포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즐겁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말을 조금 안 했더니 여러분들이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6세 소녀 오딜인데요. 오딜은 그 학급의 어떤 친구 무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목격한 오딜의 다른 동창생 친구인 에드메 피라와 알렉 로소는 오딜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뒤로 오딜과 그 친구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딜은 이제 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요. 학교 근처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학교를 두리번 하면서 쳐다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의 동부 철책을 넘어온 것 같은 사람들을 주시하던 오딜은 그들 중 2명이 바로 에드메 피라의 부모님인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20년 뒤 미래에서 온 에드메 피라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오딜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시간대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의 마을을 기준으로 동쪽 철책 너머에는 20년 뒤에 이 마을, 이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서부 철책 넘어서는 20년 전에 이 세계, 이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마을의 동쪽, 서쪽에도 또 20년 뒤, 20년 전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의 텀을 둔 하나의 마을이 여러 곳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까다롭지만 이 철책을 넘어서,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의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문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딜이 목격한 에드메의 부모도 방문객이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이 방문객들의 정체나 방문의 목적은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미래가, 현재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과연 오딜이 목격한 비밀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오딜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일 겁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물리적으로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작가는 이 세계관에다가 조미료를 조금 뿌렸죠. 이 두 시간대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허락받은 사람만 넘나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극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꾸며냈습니다. 이런 설정 자체도 훌륭하고 특별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거는 바로 이 시간대를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에 활용하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런 타임슬립물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을 이동해서 현재 사건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 이동을 활용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영화 어벤져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재작년에 읽은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공간, 우주를 막 넘나들면서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에 조금 더 만족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진 소설이었는데, 뭐 작품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죠. 근데 이 소설은 그런 기존의 클리셰들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시간의 이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가속화되는 그런 식으로 시간 이동을 사용했어요. 시간 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소설에 녹여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달리 다른 시간대의 세상들을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붙여놨지만 그 경계에 무언의 윤리, 철학적 고민, 그리고 현실의 충돌이라는 아주 두꺼운 선을 쭉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으로 인해서 이 소설은 그냥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아주 철학적이고 진중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철학적 판타지 소설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너무나도 판타지스럽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물론 이 소설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스토리라인은 그 타임워프, 시간 이동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그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잔가지들 같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공감 가고 그리고 마치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설 주인공 오딜의 친구들과의 관계, 뭐 미묘한 질투, 짝사랑, 엄마와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 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흔들리는 가치관, 옳고 그름의 충돌같이 우리가 성인이 돼서 느낄 법한 그런 다양한 경험들도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 주인공 오딜도 그렇고요. 뭐 피슈그리 선생님, 뭐 깽통, 그리고 에드메, 이브레, 레몽, 뭐 하여튼 미국식 이름, 뭐 인도식 이름, 프랑스식 이름이 막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것도 작가가 어떤 장치로서 사용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상은 분명 판타지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판타지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의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문화권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작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평범하면 진짜 있는 나라 같고 너무 현실 같고, 그렇다고 이름이 너무 특이해버리면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같으니까 그 중간 어느 경계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라 조금 비틀린 세상, 뭐 이 정도의 배경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소설은 판타지 소설이지만 정말 현실적인 판타지 소설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내내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작가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선택은 과연 축복일까? 그리고 타인의 삶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 머릿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게 무슨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나의 의문, 그리고 나의 대답을 이용해서 나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이 우리한테 그런 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설을 막 열심히 읽고 소설을 막 탐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유명하다는 소설,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소설은 안 빼뜨리고 다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 시간의 계곡이라는 책은 정말 손꼽히게 좋았습니다. 읽다 보면은 약간 테드창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테드창 소설보다는 훨씬 잘 읽혔습니다. 그만큼 재미와 깊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소설은 모던 클래식,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고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말해봐야겠죠? 저의 한 줄 평은 바로 이겁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배경 위에 만들어진 거대하고 완벽한 테마파크. 제가 길 위에서 묻습니다.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죠.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네. 사소한 일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연 그 남자가 걷는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작가가 이 소설에 숨겨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로 그 책이죠.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워낙 유명하고 워낙 인기 있는 책이라 사실 뭐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책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책 추천이라기보다 책과 작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느낀 감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한테는 책을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고,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책 내용을 상기하시고 그리고 책에 대한 새로운 감상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그 아주 작지만 위대한 버튼 클릭 한 번이 저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체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작가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클레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 카운티의 아주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벌써 57세네요. 1999년에 첫 단편집 안타르티카, 그러니까 남극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첫 소설 발표 후 25년 동안 단 5권의 책만을 발표했습니다. 안타르티카, Walk the Blue Fields, 포스터, 한국에서는 맡겨진 소녀란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So Late in the Day, 뭐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은 맡겨진 소녀 이후에 11년 만에 나온 책이고요. 이 소설은 2022년에 부커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커상 후보에 오른 책들 중 역사상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책이라고 합니다. 부커상 후보 인터뷰에서 클레어 키건은 이 소설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버지와 함께 석탄을 나르던 소년이 기숙학교 석탄 창고에 갇혀있는 아이를 발견하자 아버지가 문을 잠그고 아무 말 없이 배달을 계속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아버지의 관점이 날 지배했고 그에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클레어 키건은 2022년에 부커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 같은 창밖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한 사람은 창밖을 지나가는 아주 멋진 자동차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창밖에 인도를 걸어가는 아주 멋진 이성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시야들, 그리고 그 선택된 시선들의 합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펄롱도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시야에 있는 삶, 그 성벽을 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벽 안에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있겠죠. 그러다 그의 시야에 한 소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공고했던 펄롱의 세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성벽 틈 사이로 펄롱은 자신이 몰랐던 세상, 새로운 시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펄롱은 다시는 이전의 펄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죠. 클레어 키건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시야가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 짧고 아름다운 소설에 아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진짜 짧아요.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분량이지만 작가는 정말로 담고 싶은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암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옮긴 이의 글에 보면 소설의 첫 문단을 번역할 때 클레어 키건이 해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클레어 키건은 번역가한테 그 첫 문단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암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고, 번역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문단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책의 첫 문단을 다시 보면, 아, 그 암시가 이런 거구나,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가 확 느껴지거든요. 이 책에는 그런 암시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다시 볼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문장과 문단 그리고 단어를 막 뜯어보면서 이리저리 조합해보고 뒷이야기와 한번 연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가가 이 소설 안에 숨겨놓은 보물 같은 암시를 찾는 재미가 이 책의 포인트,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은 전부 암시고 나쁜 글은 전부 진술이다. 소설가 존 맥가헌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사람은 이 소설을 진짜 좋아할 것 같네요. 이 소설의 훌륭한 점을 딱 하나만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고민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소설을 마무리하는 방식 중에 우리가 흔히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는 이야기의 마무리를 관객과 독자들한테 전적으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의 여지를 관객과 독자한테 넘김으로써 어떤 긴 여운과 그리고 이야기거리, 말할 거리들을 많이 남겨주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불완전한 마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키건은 이 소설을 열린 결말로 끝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여운과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줬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키건이 이 이야기를 정말 완벽하게 재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 담아내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 사족이 될 만한 부분은 완벽하게 도려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끝내야 될 시점에 정확하게 끝낸 거죠. 이 놀라운 마무리 덕분에 이 소설은 책장을 덮은 이후에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소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소설의 모든 판을 짜고 구성을 아주 완벽하게 한 이 클레어 키건의 영리함 그리고 단호함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설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읽은 이 책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한 권으로 꼽힌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 이 맡겨진 소녀라는 책은요, 클레어 키건이 2009년에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출시된 직후에 엄청난 인기 그리고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면서 평당과 독자들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한 작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의 학교들에서는 이 책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운수 좋은 날? 아일랜드에서 클레어 키건 그리고 이 소설이 가진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을 쓴 클레어 키건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작품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그녀의 인기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모든 작품들 중에 역대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클레어 키건은 정말 짧은 분량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능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읽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 책 맡겨진 소녀가 가장 좋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더 공감이 많이 갔고 저를 더 감정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맡겨진 소녀였던 것 같아요. 이 책 맡겨진 소녀의 번역은 허진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좋은 번역 때문에 제가 더 책을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지금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이 책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린 소녀는 어느 여름 먼 친척 집으로 보내집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경험하죠. 말이 많지 않은 부부지만 그들은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로 소녀를 보듬어 줍니다. 소녀가 점점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소녀는 이 집이 품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소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읽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바람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고 싶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아, 저기에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우리가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어먹는 것들, 까먹는 것들, 자꾸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맡겨진 소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그리고 돌봄, 그리고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에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가족의 의미, 올바른 돌봄, 그리고 진짜 어른스러운 행동. 이 모든 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우고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나 많죠. 이 소설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평범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은 자칫 잘못하면 되게 지루하고 뻔해지고 유치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클레어 키건은 이 평범한 교훈을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클레어 키건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소설을 써내는 그런 작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책 맡겨진 소녀는 정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랑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클레어 키건의 소설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정의하지 않는다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클레어 키건은 소설을 써내려갈 때 어떤 인물의 감정, 어떤 인물의 행동, 아니면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직접 정의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뉘앙스만 독자들한테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해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씬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독자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소설을 쭉 따라오면서 나름대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클레어 키건은 생각하는 거죠. 작가의 그런 믿음 때문에 독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설에 참여하게 되고 그 소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완벽한 몰입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엄청나게 큰 클레어 키건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면서 소설을 읽게 되는 거는 소설과 내가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소설이 주는 울림이 내 안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독자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샴푸를 짜서 내 머리카락에 칠하고 거품을 낸 다음 물로 헹궈낸다. 그리고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천으로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아주머니의 손은 엄마 손 같은데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것도 있다. 나는 정말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머니 손에선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이 묻어 있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문단이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읽히지 않았을 거예요. 독자들이 이 뭔지 모를 무엇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열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자의 해석을 요구하고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면들이 클레어 키건의 소설에서는 꽤 자주 보입니다. 이런 클레어 키건 소설의 특징 때문에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단순히 독서를 넘어서서 일종의 체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서를 아직 좋아하지 않거나 뭐 소설이랑 친하지 않거나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맡겨진 소녀 같은 책이 정말 독서에 진입할 때 최고의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머니가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방을 둘러본다. 벽지에 색색의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찻길은 없지만 군데군데 작은 남자애가 멀찍이 떨어져서 손을 흔들고 있다.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벽에 그려진 남자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엄마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딸일까 아들일까 생각한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언니들을 생각한다. 언니들은 옥의 화장실에 박공벽에 흙덩이를 던질 거고 비가 오면 흙덩이가 물러져서 진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다. 제가 이전에 그 글쓰기를 잘하게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리듬감 있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였어요. 리듬감 있는 글은 어떻게 쓰냐, 짧고 간결한 문장을 스피디하게 나열하면 리듬감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문단이 아마 이 리듬감 있는 글의 완벽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클레어 키건 소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리듬감을 살림으로써 자칫하면 지루해지거나 조금 처질 수 있는 부분에서도 어떤 일종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짧고 간결하고 스피디한 문장이 클레어 키건의 소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클레어 키건이 아주 좋아하는 암시들 때문이에요. 클레어 키건은 자신의 글에 아주 다양한 암시들을 숨겨놓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스피디하고 리듬감 있는 문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암시를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너무 술술술술 빨리빨리 읽히니까요. 일종의 클레어 키건이 자신의 트릭을 숨겨놓는 그런 문체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 암시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독을 하게 돼요. 그래야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진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문단에도 그런 암시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 소설 읽은 분들은 저 문단에 숨어있는 암시를 다들 아실 거예요. 혹시나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읽긴 읽었는데 딱 한 번만 읽었다, 그래서 책장에 꽂혀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한번 다시 꺼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읽을 때 보지 못했던 문장들과 암시들이 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이방인, 돈키호테, 이런 고전들이 좀 생각이 나고, 현대 소설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클레어 키건의 이 맡겨진 소녀는 제가 꽤나 오래 기억하고 간직할 만한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독서랑 친하지 않은 분들에게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독서의 즐거움을 이렇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을 얘기해 볼게요. 따뜻한 이야기 속을 조용히 유영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가슴 터질 듯한 한 단어. 후쿠오카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여성 A씨. 도쿄 토박이었던 그녀는 언제나 지방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소도시 긴키로 이사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그녀가 이사갈 집을 찾기 시작하죠. A씨는 그날도 일을 마치고 혼자 침대에 누워서 이사갈 집 매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화면을 가득 메운 집 외관과 평면도 사진을 훑어보던 A씨의 눈에 아주 기묘한 사진 한 장이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그 이미지를 터치해서 그 페이지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둠 속에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빨간 코트 같은 걸 걸치고 머리를 부스스하게 늘어뜨린 한 여성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A씨는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그 화면에서 빠져나왔죠. 그렇게 다시 10분 정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해 가면서 집 매물을 찾고 있던 그녀의 눈에 아까 그 이미지가 또다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사진인 줄 알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클릭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어둠.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손을 하늘 높이 위로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싹해진 A씨는 매물 찾기를 그만두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상사의 부탁으로 A씨는 회사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복사되어 나오는 서류를 멀뚱멀뚱 쳐다보던 A씨는 묘한 이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복사를 멈추고 서류를 뒤져서 그 이미지를 찾았어요. 흑백으로 인쇄된 그 용지에는 손을 치켜들고 서 있던 그녀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찾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 종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A씨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그녀의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떤 말을 A씨에게 하는데요. 과연 그 친구는 그 사진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소름 돋아. 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이야기할 소설이죠.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단편 공포를 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엔 특별히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디바제시카 님이 계신데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는 유튜버 님이시거든요. 그분 스타일을 조금 따라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는 소설은요, 세스지라는 필명을 쓰는 한 일본의 작가가 인터넷에 연재한 글을 모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제가 이런 공포소설은 제가 중학교 때 링 읽은 이후로 처음 읽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공포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고 해서 한번 이번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소설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제가 이 소설을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읽었거든요. 대낮이었어요. 대낮에 카페에서 읽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소리를 질렀죠. 근데 소리 지르는 건 당연한데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너무 막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왜냐면은 이 소설에 그렇게 쿵쿵 거리는 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딱 나면서 진짜 이렇게 천천히 돌아봤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이 소름 끼치는 공포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소설의 형식에 있는데요. 페이크 다큐, 그러니까 모큐멘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사건을 진짜 실제 사건처럼 막 조사해 나가면서 그 이야기의 뒤를 쫓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이 이 소설의 형식을 아주 잘 설명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쫙 빨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곤지암이나 옛날 영화 블레어 위치라고 있어요. 이런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장르도 비슷하고 형식도 비슷하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좆대꾸라는 작품인데 그 영화가 이 소설과 형식상으로 정말 많이 닮아 있었어요. 내가 보는 이 작품이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일 아니야?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야?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몰입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페이크 다큐는 완전히 성공한 페이크 다큐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죠. 좆대꾸라는, 이게 자꾸 하니까 이게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중간중간 관객들이 정말 그런 착
착각, 그런 몰입에 빠질 만한 장치들을 정말 잘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소설 역시 저한테 그런 몰입감을 완벽하게 선사해 줬어요. 작가가 설계한 그 형식에 맞춰서 이야기들이 정말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직소 퍼즐 맞출 때처럼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공포 현상과 이야기들 속에서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연관성들을 이리저리 조합해 나가다 보니까 이야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작가가 설치한 장치들이 나타나는데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현실감을 선물해 줍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그 페이크 다큐라는 형식을 잘 살려내서 우리에게 실존적 공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하나의 굵은 이야기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이제 뻗어나오는 가지 같은 그런 공포 단편들이 계속해서 소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소설 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엄청 무섭습니다. 너네가 뭘 무서워할지 몰라서 일단 다 때려 박아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포의 느낌이 저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말로 표현하자면 오래된 새로움 같은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이제 막 디지털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의 느낌이 있는 공포였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1990년대랑 2000년대에 조금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 치면은 가위, 여고괴담, 그리고 그 셔터, 태국 공포 영화인데 진짜 무섭거든요.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드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새로움이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분명 예전 공포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올드하지도 않은 그런 정말 좀 독특한 느낌의 공포감을 맛볼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아닙니다. 꿀팁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대단해 보이고 미세먼지 같은 아주 작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본 아주 신박한 방법일 거예요. 뭐냐면 이 소설만은 전자책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꺼내서 펼치는 행위와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만질 때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이책을 펼쳐드는 순간 이제 나는 소설을 읽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태블릿이나 핸드폰은 그 종이책보다는 그런 느낌이 덜하고 뉴스 검색이라든지 정보 검색 혹은 블로그 이런 거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그 후자의 느낌과 아주 강하게 연결 지어져 있어요. 특히 이 소설의 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댓글 달잖아요. 그 댓글이 달리는 그 방식 그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거든요. 이때 그 전자책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저도 이 소설을 전자책 아이패드로 읽었는데요. 그 부분 읽을 때 내가 진짜 일본 커뮤니티 번역된 글 그런 걸 읽고 있는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촉감이라는 게 이 소설의 형식을 훨씬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정말 푹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자책을 이용해서 이 소설 읽어보시는 것도 아마 되게 좋은 경험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저를 공포에 떨게 한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꽤나 큰 반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소설이라서 공포스러움 말고도 이야기 자체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으로 완성시킨 실존 공포 체험, 바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세계적인 소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동시에 이 책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조금 다른 크리스마스 캐럴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이야기, 내용, 줄거리, 교훈 다 아실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나오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되게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되게 좋은 표현들, 그리고 세세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책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라든지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듣는다 생각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추운 겨울의 런던, 그 차가운 거리에는 에브니저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구두쇠였고요. 직원들에게 월급도 아주 적게 주고 기부라고는 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구두쇠 영감이었죠. 특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거리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던 크리스마스 전야, 스크루지는 죽은 동업자 제이콥 말리의 유령을 만납니다. 사슬에 묶인 비참한 모습의 말리는 스크루지에게 경고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삶의 방식이 변해야 해. 오늘 밤 3명의 유령이 널 찾아올 거야. 그렇게 첫 번째 유령이 스크루지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유령은 과거의 유령이었는데요. 스크루지를 과거의 어떤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던 외로운 소년 시절의 스크루지를 보여주고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여동생 펜과의 추억이 깃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 자신을 떠나던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점차 탐욕과 냉정함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스크루지를 안타까워했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다가 참지 못한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제발 자신을 되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유령과의 만남은 끝이 나죠. 그 다음 두 번째 만난 유령은 현재의 유령이었습니다. 그 유령은 스크루지를 현재의 어떤 공간으로 데려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아주 즐겁게 보내는 시민들 틈을 지나서 한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 자신의 직원인 밥 크레칫이 있었는데요. 밥의 가족은 가난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병약한 아들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스크루지 옆에 있던 유령은 그 팀이 얼마 못 가 죽게 될 거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스크루지는 자신의 조카, 그리고 조카 며느리,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있는 어떤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카는 끝에 스크루지를 위해서 건배를 외치는데요. 스크루지는 그 조카의 따뜻함에 할 말을 잃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유령은 조금 무섭고 차가운 유령이었는데요. 바로 미래의 유령이었습니다. 이 유령은 스크루지가 죽은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스크루지를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자 유령은 그 스크루지를 데리고 밥 크레칫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그 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크레칫 가족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스크루지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발 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돌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스크루지는 환희에 차서 침대에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한순간이라도 빨리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바로 짐 크레칫의 집에 갖다 주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월급을 크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팀의 대부가 되어 팀을 아끼고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스크루지는 이후로도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기리는 사람이 되었고 팀과 함께 하느님이 모든 일을 축복하시길이라고 외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알던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니까 이야기가 조금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특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이 유럽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합니다. 책 뒤에 작가의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역사가들은 이 책이 크리스마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소설이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성공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를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축제로 생각했고 그 견해가 확산되는 데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큰 공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가족들과 모여서 뭐 식사를 하고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고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의 그 이상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책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란 소설에 담긴 그 온기가 훨씬 더 크고 따뜻하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책을 읽기 전까지 뭐 그냥 스크루지, 겨울, 그리고 유령, 뭐 아픈 아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둡고 칙칙하고 약간 분위기가 진지한 그런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약간 찰스 디킨스의 개그 코드가 막 잔뜩 묻어 있어요. 약간 개그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볼 일이야 많지. 그 목소리는 말리의 것이었다. 틀림없었다. 넌 누구야? 누구였냐고 물어야지. 좋아, 누구였는데? 참 깐깐하네 유령치고. 이게 초반에 말리의 유령과 만난 스크루지의 대화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말고도 이런 식의 약간 이상한 티키타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뭐 두 번째 만난 유령인 것 같은데 그 유령한테는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령이 1800명쯤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등골 빠지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 거기서 약간 뻘하게 터졌어요. 그냥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 유쾌함이 소설의 종반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책의 내용이 조금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진지해질 때 그 찰스 디킨스의 그 가벼운 그리고 유쾌한 그 농담 같은 한마디들이 진지함에서 벗어나서 조금 가볍게 이 소설을 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런 좋은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찰스 디킨스의 묘사는 정말 완벽하고 훌륭하고 환상적이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묘사가 정말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약간 내가 정말 그 시대를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장면을 보고 있고 내가 어떤 추위를 느끼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약간 느껴질 정도로 그 묘사가 너무나 퀄리티가 높습니다. 제가 이 소설의 초반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종이 있는 교회의 시계탑도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오래되어 늘 탁한 소리를 내는 시계탑의 종은 고딕 양식 창을 통해 언제나 스크루지를 남몰래 내려봤다. 그 시계탑의 종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15분가 정각마다 댕댕 종을 울렸고 그런 후에는 작은 떨림이 남았는데 마치 탑 위가 얼어 죽을 듯 추워 이가 덜덜 맞부딪히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 종의 떨림, 마지막 떨림과 그 떨림에 대한 비유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글자가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는 느낌, 그래서 내 앞에서 떨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책에 푹 빠져서 읽게 해준 그런 묘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묘사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내내 찰스 디킨스란 그 작가가 왜 그렇게 유명한 위대한 작가로서 칭송받는지 이런 부분이 그 하나의 이유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두가 잘 알지만 모두가 잘 모르기도 하는 소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책을 진짜 다시 한번 꼭 훑어라도 봅니다. 그럼 읽어볼 때마다 그 가슴 속에 뭔가 그 따뜻한 온기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책도 그렇게 길지 않고 표지도 이뻐서 이렇게 장식하기도 좋으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책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